자, 그러면 저 경영전략 수업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현재 교육의 현주소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걸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모두 다 초중고도 다녔고 지금 대학교도 다 다녀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다녀보시면서 경험했던 것들 중에 이런 점이 굉장히 문제다, 현재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해보시죠.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자, 먼저 그러면 대학교 이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겪었던 이 교육 환경이 이런 점이 굉장히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거는 제가 먼저 네.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대학교를 가려면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는데 지금 추세가 가면 갈수록 수시의 비율을 늘리는 추세로 이제 정책적으로나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수시 인원 모집을 늘리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시 모집이란 게 애초에 정시 전에 수능 전에 이미 결정이 나서 대학교를 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서울권의 인원들과 서울 외 비수도권 지역 인원들의 어떤 내신 성적에 차별이 되지 않나. 비수도권 지역 인원들은 엄청 몇몇의 엘리트 인원들만 양성하고 내신을 잘 줘서 내신이 만약에 200점이 만점이면 200점 가까이 맞게 하고 수도권 지역 애들은 또 수도권에서 경쟁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내신은 또 그만큼 따기 힘들고 그럼 이제 수시 모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신 200짜리 지방권 학생과 170, 160 이렇게 되는 서울 학생 중에 누가 더 실력이 좋으냐? 저는 서울권 학생이 그래도 반에서 중간 정도 해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내신을 점수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지방권에 있는 전교에서 1, 2등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모집을 지원하고 반대로 수도권에 있는 한 22권 정도의 서울의 엄청 강남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한 22 정도 하는 애들은 자기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수시 모집 지원하면은 그렇게 이제 실력대로 대학교를 못 간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죠. 저희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거기서도 대사로 하나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 중에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중위권 학생들이 가장 불쌍한 학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시라는 것이 뭐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겠지만 그런 좋은 학생을 과연 선발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일단 초중고 단계에서의 교육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수시가 무조건 지금 의견이 이제 수시가 확대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시도 어느 정도 사람 그 선발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교육 환경 자체가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해서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유연한 유연한 사고 같은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이 필요한데, 근데 단순히 성적으로만 계속 정시로만 이제 정시 비율을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일정 이상 확대하면은 결국 애들은 공부밖에 못 한다는 거죠. 수시를 하면은 이제 다른 활동들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부모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 부정할 수 없는데, 근데 앞으로는 이제
애들이 활동 위주의 교육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교육 여건 자체도 이제 단순히 이제 물론 부모님들한테 지원을 많이 받지만 이제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막 그런 요인들 때문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비율 추세가 이제 계속 유지돼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뭐 유의미하게 뭐 10명, 15명 이 정도, 15명, 20명 정도가 되면은 이제 교사 한 명당 하나하나 애들을 케어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의 그 의미가 커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정시를 늘려야 된다,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교육 환경이나 그리고 저희가 지향 앞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교육 목표로 봤을 때는 이제 정시를 늘리는 거는 조금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수시가 나쁘다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이제 수시를 어떻게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가되 이제 사교육 없이 어떻게 애들한테 활동을 이끌어 줄 수 있을까가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 수시 정시의 목적을 보면은 대학교가 사람을 뽑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몰랐던 재능을 확인하고 이 재능을 이용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대학교가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시하고 수시가 나눠진 거는, 수시는 이미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재능을 이용해서 다른 성적은 나쁘지만 이 재능으로 이 학교에 가면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수시를 뽑는 건데, 수시가 만약에 늘고 정시가 줄어들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현재 대학교를 가기 위한 초중고 과정에서 개인이 자기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발전시켜야 할지를 알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고등학교나 이제 중학교나 보면 다 똑같은 수업을 가지고 그 수업들만 진행을 하는데, 이 수업에서 개인이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잘하는지를 알고 있다면은 정말 좋겠지만, 지금은 뭐 학교에서 똑같은 수업, 똑같은 걸 다 진행할 때 무엇을 자기가 잘하는지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시를 늘리고 정시를 줄인다면은 고등학교까지의 과정 중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찾는 방향, 그것이 먼저 제한이 된다면은 수시를 늘리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수업이 바뀌지 않고 수시만 늘린다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여기 계신 분처럼 처음에 말했듯이 수시만 무작정 늘린다면은 그건 이제 지방으로 나눠지는 지방 분권 그쪽에서 나오는 그 내신 성적이 가장 많이 우위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 내신을 이용하지 못해서 좀 더 이제 수시에 대한 그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정시만 늘리게 된다면은 이제 수시 쪽에서 자신이 이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과목이 부족해서 들어갈 수 없다. 그 수시로 이제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 잘 정리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수시가 좋다, 정시가 좋다 이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것을 잘 쓰기 위한 교육 환경이 먼저 네.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중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대학 환경에서 들은 것들 중에 이런 교육 환경은 현재 좀 문제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같이 진행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연구가 보통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 정해주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보통 교수님들은 다 자기가 이제 맡은 사업이나 어떤 분야를 진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떤 사업 재단에서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업 재단에서 현재 받는 부분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고, 제가 다녔던 이제 생물학과에서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 쪽에서 받는 게 많았습니다. 산림청에서 돈을 줄 테니까 어떤 식물이나 어떤 동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를 진행한 거에 대한 결과를 달라, 이런 식의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 분야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고 교수님들이 자기가 맡은 사업 분야에 대해서 누구는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고 누구는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학교 그 교수님을 따라서 그쪽 분야의 사업만 진행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거에 있어서 자율성을 침해 많이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제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었는데, 전자공학을 하다 보면
이제 요즘 추세는 대학 이제 추세가 프로젝트성 과목들을 이제 강화하는 추세이긴 한데 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실험 부자재가 많이 부족한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한 프로젝트성 과목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조교나 아니면 교수님들의 관심 부재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프로젝트 과목이라 하더라도 족보를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러한 프로젝트성 과목들이 정말 학생들한테 되게 남는 게 많은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성 과목들을 제가 대학 교육 과정에서 이걸 정말 어떻게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이걸 어떻게 운영을 더 잘 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그런 공대 대학 교육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러한 거를 대학 환경이 뒷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그만큼 못 크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프로젝트성 과목들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학 환경이 못 받쳐주고 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이 약간 미비해서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이나 능력 같은 거를 좀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네네.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는데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커리큘럼? 그거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1학년에 입학해서 4학년 될 때까지 여러 개의 과목을 듣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거의 한 9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엄청 오래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교수님들도 나이들도 엄청 많으시고 학문적으로 지식도 되게 많으시겠지만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듣는 과목의 커리큘럼 자체를 수강하는 과목 자체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자기 과의 교수에서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과목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요즘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커리큘럼의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느껴봤던 것 중에 하나는 새로 생기는 과목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있던 과목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도 많이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 뭐 몇 년 선배, 한 5, 6년 선배들도 들었던 수업과 진짜 100% 똑같이 저희도 듣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말씀하시는 거에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자 그렇다면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초, 중, 고 환경이나 아니면 대학교 환경에서 앞으로 특히나 이번에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함께 발맞춰 갈 수 있으려면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고 어떤 점들 이런 점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일단 초, 중, 고 환경에서 요구하는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거랑 대학 환경에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대학교 와서는 뭐 발표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팀 프로젝트도 잘해야 되고 하는데 그 대학교 오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일이 없는데 갑자기 대학교 와서 하라고 하니까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역량들 혹은 거기 그 기업체들에서 굉장히 원하는 학생들의 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들과의 연결을 잘 하려면은 학교에서는 어떤 점들을 준비해 주면 좋을까요? 그거는 네. 기업에서 학교랑 뭐 MOU 같은 것도 체결해서 뭐 가끔 교육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직접 실무자들이 나와서 어떤 걸 공부하면 좋고 어떤 거를 이제 발전시켜서 기업에 지원하면은 가산이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좀 밀어줘서 기업들이 어떤 그런 실무자들이 진짜 직접 실무자들이 학생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이제 기업체에서 현장에 쓰이는 그런 기업체 이제 니즈가 필요한 과목들과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과목들의 이런 그 이제 괴리가 있다는 거죠. 수준차도 많이 나고, 물론 학부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뭐 깊게 파고들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대학도 어떤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개설 과목 수를 좀 변경하고, 특정 과목은 좀 더 많이 개설해서, 막 이제 학생들이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좀 유연한 교과목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매번 환경은 변하지만 대학은 몇십 년째 그대로 개설 교과목 수도 그대로이고, 신설되는 교과목들은 정말 적은 과목 수를 가지고 있다.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렇게 강좌 수를 열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서 수업을 못 듣고, 그 다음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 새롭게 개설된 교과목들인데 학생들이 이걸 수강하지 못하니까 서로 약간 시선차가 미스매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의 문제는 교과목 체제가 너무 공고하다. 이렇게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학부 1, 2학년 수준에서의 교육은 기본 교육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말 기초를 탄탄한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3, 4학년 때부터는 정말 이제 나가서 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나갔을 때 내가 이걸 배웠을 때 정말 기업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아웃라인이 필요한데 3학년 때까지도 거의 기초교육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4학년 돼서는 이제 대학생들이 취준하면서 전공을 쫓게 되는 시기에 그런 새롭게 개설된 교과목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어려운 것도 있고 취업 준비 때 그런 과목들을 기피하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계속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기업들은 어려운 과목을 듣고 오길 원하는데, 이제 그 어려운 과목, 새로운 과목을 듣고 오길 원하는데, 정작 학생들은 4학년 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과목들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약간 구조적인 문제, 또 개인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이제 고쳐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죠. 거의 3학년 때까지 들었던 수업을 가지고 졸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4학년 때는 뭐 새로 어려운 전공 수업이나 이런 걸 듣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게 단연 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 환경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더 의견 얘기하실 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대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대학들에서 다 이제 각자 어느 분야가 특출난 대학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대학이나 다 이제 인문대, 뭐 공대, 자연대, 아니면 뭐 교육 쪽, 교대 쪽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분야를 가지고 이곳저곳에 다 있다 보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도 이 대학교는 여기에 특출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면 되겠다, 이런 분야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대 쪽,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품목들이 다 전기 전자 쪽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한 그 대학교에 투자하기에는 어느 정도 적은 금액으로 투자했을 때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그 정말 뚜렷한, 예를 들어 포항공대 같은 아예 공과 대학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기업에서도 그 같은 금액으로 이곳저곳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또한 이 학교에서도 이곳저곳에 퍼질 금액을 모아서 한 곳에 투자받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발전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대학교가 엄청나게 많고 그 대학들이 모두 다 같은 분야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고치기 위해서는 대학교들이 이제 어느 한 분야의 특출난 그쪽으로 모아서 이제 가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그 학교의 사립재단으로 투자했을 때 효과를 보기 좋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 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어느 분야가 이제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투자가 힘들고, 그 투자가 힘들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부 지원만 학교에서 받게 되고, 학교에서도 그럼 그 입장만 따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발전이 힘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까 앞에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똑같은 과목을 계속 교육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교가 별로 기업체들한테 매력적이지 못하다. 네. 그렇죠. 왜냐면 기업체에 별로 자기들이 주력하는 사업이 다 다르고, 그래서 뭐 솔직한 말로 그것과 아예 관련이 없는 과에 투자하는 것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못하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삼성 얘기해 주셨으니까 삼성과 성균관대의 관계만 보더라도 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그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모든 기업들한테 그렇게 해라라고 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요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혹시 얘기하시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현재 그 대한민국 산업 환경에서 새로 도전하는 벤처 사업가들을 굉장히 장려하고 그들의 투자나 혹은 실패했을 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정부 지원, 세금으로 운영된 정부 지원에 받는 그런 투자가들이 혹시나 자기가 실패했을 때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애초에 수익성이나 발전성이 없었던 사업에 그냥 형식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많이 얘기했던 그때 이후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용어이긴 한데요. 그 거대 기업들이 자기들이 망할 일이 없다 혹은 자기들이 망하더라도 워낙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망하면은 국가 경제가 휘청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내가 파산한 회사를 회생시킬 것이라는 것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들을 계속해서 결국 터진 것들이 아마 금융위기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 좀 눌러봐. 왼쪽 거. 그러면 저부터 네. 저는 이런 쪽은 잘 몰라서 일단 얘기를 드리는데 어떤 도덕적 해이 자기한테 뭐 돈을 잃어도 부담이 없다 이런 해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업 아이템을 추진을 했을 때 그걸 검토하는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검토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한 명의 인원이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서 한 명이 10개 기관, 10개 사업 아이템 이렇게 좀 한 명이 좀 전문적으로 좀 검토를 중간중간에 해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태하게 돈만 타먹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검토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중간적인 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계속 받고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한다면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저런 사업을 진행하는 일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저런 사업의 뭐 미래에 어떻게 잘 될지나 뭐 수익성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그 공공기관이 있다면 거기서는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피라미드 형태로 네. 처음에 도전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점점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이제 관리 감독을 잘 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 같은 절차상의 필터링을 이런 항목들을 추가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다, 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그런 감독기관의 장벽에 의해서 그 막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정말 크게 성공하는 거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아이템들에서 정말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실현 가능해졌을 때 그럴 때 정말 큰 이득을 얻는 건데, 그러려고 벤처를 하는 건데 관리 감독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건 절대 못하는 거야, 너네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 기회를 바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관리 감독 주체도 강화돼야 되지만 무조건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결국 돈을 지원해서 돈을 쓰는 거잖아요. 이 쓰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는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유치원에 에듀파인 그런 시스템, 국가 뭐 회계관리 시스템을 적용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돈을 지원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서 부정하게 썼으면은 그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돈을 지원할 때 그 금액은 제한서를 가지고 금액을 투자하되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자른다, 제한서만으로 자른다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계속 지원해주면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돈을 지원해줘도 만약에 합당한 근거로 사용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킵고잉 할 수 있게 그런 방식의 시스템도 구축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의 실패를 용인해주고 네. 그 실패에서 뭔가 얻을 수도 있는 환경이니까. 네. 이것도 뭔가 되게 두 분의 말씀이 좀 다르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너무 깐깐한 기준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벤처 사업으로 굉장히 성공한 신화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실패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너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그 굉장히 거대 기업들을 오늘날의 거대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또 어쨌든 정말 그 금액, 정부 지원금이나 금액 같은 것들이 부정하게 나쁘게 쓰인 것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의 실패는 우리가 용인해주는 분위기로 가야 한다. 이게 아마 핵심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의견 더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우선 벤처 기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아이템만 진행하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아이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막다가 이제 지원받은 지원금을 쓰고 그 지원금으로 쓴 지원금 때문에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아이템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을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업 계획서를 보고 검토하고 이거에 대한 지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사업 계획서를 검토했을 때 이 사람이 진행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고 그 분야를 진행하기 위한 다른 분야들을 이제 대신해 줄 수 있는 각 기관의 이제 자문위원들을 구해서 그 자문위원들이 이 사람이 벤처기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대신 이제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지원금은 만약 이 사람이 성공했을 때에는 그 정부에서 어느 몇 % 이상 분야를 자신이 갖는 걸 정부가 갖는 걸로 진행을 하고, 만약 안 됐을 때에는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고 날렸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많은 분야가 이제 계속 벤처기업들이 생기고 어느 사람들은 이제 자신만의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진행할 텐데 모든 분야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는 이제 지원금을 대신 줄이고 이 지원금을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에게 자문위원을 붙인 다음에 이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해서 만약에 정말 벤처기업에서 일반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면은 자문위원을 붙인 그 부분, 정부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스톡옵션을 갖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이 사람들이 뭐 다른 곳에 쓴다거나 그 지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거나 그런 것들도 이 자문위원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만 지원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같이 지원해주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더 진행해야 되고, 혹은 사업 외에 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신경 쓴다.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사업에
진행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을 막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같습니다. 돈만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혹시 그다음에 또 다른 대안으로는 아마도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로 벤처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대안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뭐 저도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지금 저는 국가가 새로운 사업가들한테 충분히 심사를 잘 통해서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클라우드 펀딩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웬만한 클라우드 펀딩 모집으로 통한 금액은 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투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또 이 사업이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든지 이런 것들을 잘 종합을 해서 좀 더 그런 심사를 할 때 평가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이 모였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대중이 보기에도 이 사업 아이템은 꽤 괜찮다라고 느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시선을 끌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크라우드 펀딩이 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을 기반으로 그거에 비례한 혹은 그것과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의 것들을 제안해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희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환경, 특히나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환경에서 벤처 사업가들이나 혹은 기업가들은 어떤 자질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이전 시대의 리더들은, 이전 시대의 사업가들, 기업가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졌고 그것들의 장단점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간다면 이것들을 보완하는 방법, 이걸 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 좀 살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전 시대의 리더들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저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리더들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혹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을 저희가 대표적인 한국의 기업가들, 사업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하셨고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장점,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들의 시대에 리더들이 가졌던 장점 혹은 단점 같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먼저 구시대의 리더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일단은 약간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해봤어? 막 이런 식의 표로 이런 식의 말씀하셨던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확실한 비전 이런 것보다는 일단 밀고 나갔던 그런 추진력이 훨씬 더 셌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삼성 같은 경우도 반도체 처음 투자하시기만 해도 정말 일본에 비해서는 저희 기술이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거는 정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로 당시 엔지니어들로서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삼성 반도체 초기에도 전부 다 일본 기술 들여와서 간신히 끌려나가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삼성이 계속 반도체를 투자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이 일본 기업들을 이제 이기고 지금 이제 거의 굳건한 세계 1위가 됐는데 그러한 배경에는 처음 반도체 사업 초기에 이병철 회장이 밀어줬던 것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처음부터 계속 밀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성장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추진력이 과거에는 성공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리더들은. 그렇죠. 저희가 교수님 같이 보셨던 영상님에서 교수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게
8년간이나 적자를 봤는데도 이병철 회장의 그 끈질긴 추진력을 통해서 삼성의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오고 공장에 설립하고 이랬던 건데 그것들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는데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아마도 그 이병철 회장 같은 그런 삼성 내에서 그런 지위를 갖고 있던 CEO가 아니었다 한다면 외부에서 고용한 CEO였다고 한다면 과연 8년간의 적자를 보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지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추진력에 대해서 혹시 더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요. 네. 예전 구시대 같은 경우는 모든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자기 리스크를 감수하고 끝까지 유지해 나간다면 정말 큰 여태까지 감수했던 것보다 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 텐데 요즘은 모든 분야에서 예전보다는 많이 지금 발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큰 리스크를 안고서도 그런 큰 결과물이 돌아올 수 있을지 저는 요즘 시대에서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지적해 주시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다른 구시대의 리더들이 가졌던 장점들에 대해서 혹시 더 이야기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혹은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구시대의 리더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비전을 전체 회사에다가 심어 놓음으로써 굉장히 혁신에 대한 아이콘이 됐고 애플 자체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개인이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곳의 CEO였기 때문에 애플 전체가 완전히 무슨 혁신의 아이콘,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걸 대변하는 회사가 전체가 되어버렸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단점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구시대 리더들의 단점 혹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점들이 과거에는 장점이었겠지만 이제는 먹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컴퓨터 관련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기술들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한 가지 아이템? 한 가지 생각? 이런 구시대의 어떤 그런 밀고 나간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4차 산업혁명, 5차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다양하게 발전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면 반도체만 한다 그게 아니라 좀 더 다른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구시대적으로 하나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대가 많이 변했다. 아직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하기 좀 이를 수도 있는데 현재만 따져보더라도 그런 식의 리더십이 이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동감하는 게 이제 과거와 지금 현재는 산업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주요한 업체들이 세계 1, 2, 3등 그런 업체들이 보통 다 제조업 회사들이었습니다. 뭐 IBM이나 PC를 만드는 IBM, 뭐 예를 들어서 GE 가전제품을 만들던 그런 회사들이 세계 1등, 2등, 3등 뭐 이런 식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이제 회사들이 시가총액 1위를 찍고 있는데 이런 환경 변화가 제조업에서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환경이 플랫폼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플랫폼을 잘 구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그 어떤 플랫폼으로 다 끌어들여서 이 플랫폼 안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업이 이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추진력을 가지고는 이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플랫폼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적자를 견디고 또 사람들한테 이러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 플랫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옛날같이 단순히 해라고 하는 거랑은
이제 좀 약간 다른 능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능력치가 이제 단순 옛날 같았으면 옛날의 추진력은 단순히 너네 이거 해 무조건 그냥 해 앞으로만 가라고 하는 거라면 요즘의 추진력은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얼마나 비전이 있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그것을 회사 내부에다가 촘촘히 이렇게 직원들을 설득하고 또 사람들한테는 이 우리 플랫폼을 들어오면은 너네들도 충분히 이득 얻을 수 있어. 그런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주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존도 이제 원래 이제 그런 플랫폼 업체 어떤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엄청난 그 플랫폼 안으로 다 사람들을 이제 소매상인들을 다 들어왔잖아요. 소매상인 들어왔고 또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물건을 살 때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귀감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리더의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추진력에 대한 정의 그런 것들의 정의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리고 리더가 가진 추진력 역시도 아직도 필요하지만 그 추진력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게 구시대의 리더들이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능력 그 사람들의 능력에 너무 의존하고 그리고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가끔 가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한 명의 굉장히 구시대의 강한 권력을 가진 리더들한테 의존하는 것은 좀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예로 들어보자면은 그 삼성이 한번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굉장히 자동차 매니아로 유명하신데 그 이건희 회장님의 꿈이 삼성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이 조금 반영되어서 삼성그룹이 자동차 산업에 진입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 삼성은 자동차 생산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리더이지만 그 뛰어난 리더가 실패했을 때에도 그것을 견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장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마도 구시대 리더들의 단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구시대 리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저가 좀 하자면은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CEO가 있으면 그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서나 팀들이 밑으로 쭉 있는데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엄청 많은 부서들과 팀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CEO는 지금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시대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몰빵을 하자. 이거는 그 CEO가 정말 엄청나게 뭐 뇌가 한 5개 있지 않은 이상 여러 팀과 뭐 임원들의 조언을 들어서 그런 걸로 이제 결정을 하는 시대지 CEO가 독단적으로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업 분야에 진출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업 분야가 굉장히 고도로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거 사업 하나만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큰 접근성이 필요할 텐데 아무리 뛰어난 CEO라고 해도 그 모든 사업 분야를 다 총괄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얘기할 것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사회나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는 리더들의 어떤 면이 부각되어야 하는가 혹은 어떤 면을 가진 리더들이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전 구시대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이전까지 있었던 현재 있는 기업들의 과거의 리더들은 다 추진력을 갖고 내가 진행하는 사업을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 필요한 능력은 사람들을 보고 걸을 수 있고 보는 그 안목과 사람들을 어우를 수 있는 아까 여기 계신 분이 말해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어우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현재는 자신이 이제 전문 분야로 있는 그 분야에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 이제 주변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이용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봐도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현재는 바뀌었지만 그 회장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었을 때는 그
현재 셀트리온이 제약, 바이오 시밀러 이쪽으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서정진 회장은 생물학이나 바이오, 의학, 약학 이쪽 분야 출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 자신이 사람을 보는 안목과 그리고 아이템을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우러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대의 기업들은 이 기업의 CEO들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의견이 자신이 검토했을 때 성장 가치가 있고 또는 성장하지 못할지 아니면은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점들을 확인하고 사람들을 어울러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기업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쉽겠죠. 기업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으로 동참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공한 기업들의 CEO들을 살펴본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전문 지식, 한 명의 전문 분야 하나로 성공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게임 회사를 만든 넥슨이나 NC소프트를 만든 회사의 대표들도 게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공대 쪽의 출신으로 그냥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말씀해주신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나. 기업 내 사업 아이템을 보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능력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공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능력을 잘 아우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또 계시나요? 비슷한 의견? 제가 생각하는 CEO라는 거는 일단 그래도 CEO는 저는 추진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뭐 100명, 1000명 모아 놓은 다음에 손들어서 발표를 하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하는 게 CEO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력도 CEO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상은 기업 초기에는 추진력으로 밀고 붙이는 나가는 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인원도 규모도 적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성과 창출이 난다면 그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부터는 이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개발하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유롭게 해주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또 다른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서 CEO는 이제 추진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쪽으로의 이제 방향으로 해서 좀 더 큰 기업이 됐을 때 그런 식의 운영을 했으면 그런 게 CEO가 가져야 되는 자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의 규모나 기업의 초창기냐 아니면 중반기 후반기냐에 따라서 리더가 특히 CEO가 가져야 할 마인드나 역량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혹시 더 다른 의견 계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4차 산업혁명에서의 그 안에서의 CEO의 능력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점점 더 기술은 고도화되어 있고 그 기술이 고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분야들이 생기거든요. 그 수많은 분야들 중에서 정말 기회가 어떤 분야가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센싱하는 능력이 정말 큰 성공을 이끄는 능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드론 업체 중에 유명한 업체인 DJI 거기도 원래 홍콩대 출신 엔지니어 이제 홍콩대 출신 대학생들이 드론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드론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드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드론 세계 1위의 그 회사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기회 이제 어떤 아이템이 있을 때 이게 정말 기회다라고 해서 그걸 사업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포착하는 능력이다. 그렇죠. 또 아무리 지금 산업이 굉장히 포화 시장이다. 거의 다 레드오션이다. 이제 더 이상의 블루오션 없다라는 그 말하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지금 뭐 이제는 성장이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긴 했는데 이런 식의 의견은 아마도 이전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이미 끝났다. 이미 더 이상 뭐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미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때도 계속 사업이 새로운 아이템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은
지금도 당연히 앞으로 많은 사업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기회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 기회를 먼저 센서로 감지하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요. 뭐 많이 지금 발전을 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많이 발전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얼마나 더 한 수 앞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그냥 긴 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토론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앞으로 미래 산업, 4차 산업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국 교육이 변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얘기해본 결과 그렇게 다른 의견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 환경에 만든 산업 환경의 변화 속도에 맞춘 교육 환경. 물론 산업 환경보다 더 빨리 변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산업 환경의 변화의 속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교육 환경에서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마도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토론의 가장 큰 방향이지 아니었나 싶고 두 번째 주제로 나눴던 것은 저희가 벤처 사업가들에게 지원을 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굉장히 답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것으로는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그것을 하나의 평가 요소로 만들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의견은 단순히 금액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차원에서 인력을 함께 지원하면서 발전 단계에 맞는 구체적인 플랜을 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굉장히 좀 약간 충돌되는 의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강하게 평가를 하다 보면은 혁신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성장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거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가 하나가 맞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지 않았나 두 개가 적절히 섞여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은 새로운 산업 환경에서는 어떤 리더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리더를 살아남으려면 어떤 영향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도로 발전된 산업 환경에서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개인의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렵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던 의견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내 혹은 기업 내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능력과 그 사람들의 인력을 어떻게 하면 잘 융합하고 어떻게 잘 아우를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이 리더인 기업들만이 아마도 산업에서 살아남고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오늘 토론의 마무리에서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가운데.